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은 완수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생 증원을 보류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절한 직후 나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는 뜻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의 중재안이 의료개혁을 더 꼬이게 한다는 게 대통령실 기류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해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한다고 밝혔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 인력의 확충, 차질 없이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의료인 증원은 의료개혁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데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든다면 국가라고 할 수 있냐며 원칙 없는 증원 규모 변경에 재차 반대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중재안 이후에도 5년간 10,000명 증원이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습니까? 제안을 여러 가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한 것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사실상 의료개혁은 좌초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도 의대 증원 문제를 쟁점화하는 건 사태를 장기화시킬 뿐이라는 의견을 오늘 여당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내일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8개 부처 장관이 모인 대응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공의 이탈 사태와 맞물려 의료대란 위기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국 408개 응급센터의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 시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 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됩니다.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 129를 통해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내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파업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파업 결정을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간호법 본회의 처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하고 막판 조율 중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 제정, 이것이 핵심이고 필수다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야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부분은 제외한 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공의 복귀 없이는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부했지만 오늘도 국민들 걱정을 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내일 여당 복지위 의원들과 대안 논의에 나섭니다. 이재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지만 재차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한 대표 중재안의 핵심은 내년도 1,509명 증원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예정된 2,000명 증원은 유예하고 2027학년부는 국민, 정부, 의료계 3자 협의체를 꾸려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에게 퇴로를 열어줄 수 있는 안이라는 게 한 대표 측 설명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의 개혁 의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복귀 명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파를 제외한 상당수 의료진은 현장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은 의정 갈등을 다루는데 당정 충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계속 설득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 측은 이대로 의료 공백을 방치했다가는 더 큰 민심 이반이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한 대표는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소집해 중재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중재안. 핵심이 뭡니까? 네,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후년만큼은 의대 증원을 잠시 멈추자는 겁니다. 내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 총 10,000명 의사를 늘리자는 게 정부 구상이죠. 여기서 한 대표는 내년도 증원 규모는 유지하되 그 다음에 증원을 멈추고 기존대로 모집하자는 겁니다. 2027년도 증원 규모는 다시 논의해보자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중재안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지금 전달이 된 거예요? 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여러 루트로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 중재안을 들은 정부 측 인사들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데요. 대통령실이 강하게 제동 건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여당 지도부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전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원래부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정부와의 갈등을 좀 예상하고서라도 중재안을 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한마디로 퇴로를 못 찾는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 사이 꽉 막힌 혈, 당이 뚫어보겠다는 거죠. 내년도 입학 정원은 늘려서 정부의 의료개혁 명분은 명분대로 살려주고 내후년 증원 백지화로 의료계 실리도 챙겨줘 대화 테이블로 이끈다, 뭐 이런 전략입니다. 사실상 윈윈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이냐? 응급실 대란이라며 연일 걱정하는 소리 나오죠. 추석까지 다가오는 마당에 자칫 언론이 주목할 만한 인명사고라도 났다가는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여당의 우려가 담긴 선택입니다. 중재안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안을 받고 의료계가 복귀를 해야 중재안인데 의료계 반응은 어때요? 네, 아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대표 지난 20일 전공의협회 대표자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에 제시한 것보다 먼저 의료계 반응을 본 겁니다. 반응은 긍정적이진 않았다는데요. 의료계는 내후년 증원은 어음인데 당장 현찰인 내년도 증원부터 손봐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의과대학 확장 등 의료계와 접촉해보면 중재안에도 관심이 크다고 말합니다. 자, 이 대통령실도 한번 볼게요. 자, 중재안을 냈어요. 왜 이렇게 또 강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한 대표 입장에서는요, 중재안일 수 있지만 용산 입장에서는 이게 좌초안이란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계 반발, 국민 피해 감수하면서도 버텨온 의료개혁을 수포로 돌릴 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을 유예하고 2027년을 재논의하자 선거를 앞둔 시점을 고려하면 한 번 멈춘 의대 증원 동력 다시 발생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두루 취재해보면 의료개혁 반발, 최장 1년 정도로 내다보고 모든 구상을 짰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이것을 중재안으로 숫자 얘기를 다시 꺼내니 찬물을 끼얹은 격인 겁니다. 사태를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화시키는 꼴이란 건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멋지게 해결해보고 싶은 건 있지만 그런 낭만은 지금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반대가 확고해 보이는데요.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한대요? 네, 한동훈 대표 물러서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다른 중재안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부 당국자 인사조치 필요성을 건의하는 안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 그럼 결국 또 당정 충돌로 가는 겁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지도부 새로 만찬을 갖게 되죠. 이때가 바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두
사람 이렇게 행사장에서 만났는데요. 짧은 인사만 나눈 모습 보이시죠? 지금의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류 때문에 만남 자체가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봐야겠군요.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원대. 2년 연속 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맸는데요. 의료개혁과 미래 대비에는 집중하겠다는 윤석열표 예산을 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씀씀이를 2%대로 키우는데 그쳤던 올해보다 지출을 조금 더 키웠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보다 지출 증가를 억누른 고강도 긴축입니다. 전 부처가 합심하여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국가 채무는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인데 긴축 기조 속에서도 미래 대비와 민생 지원은 늘렸습니다.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합니다. 전공의를 비롯해 8대 필수 분야 의료진에 대한 월 100만 원 수당 지원을 13배 넘게 늘리고 의대 증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4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폭 삭감에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도 재작년 수준으로 원상복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분석 같은 인공지능 범죄 대비에도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도 150만 명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예산안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한 달에 20만 원 지원금이 생깁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월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대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금은 폐지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랑 남편이 이제 농담으로 어린이 아이가 붙으면 그냥 뭐든지 다 2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아이 용품에 조금 더 돈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시간을 사용하면 업무를 분담하게 될 동료는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최대 5명까지 사업주의 판단하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응원수당의 개념으로 육아휴직 기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병사 월급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월급에서 40만 원이 늘어난 205만 원까지 받게 되는 건데요. 월 급여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적립금까지 더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80만 원. 대학 가서 등록금이나 대학생활 하는 게 있죠. 정부는 군 숙소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까지 1인 1실 군간부 숙소 제공을 위해 내년에 2,200여실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어젯밤 제주공항이 2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김포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파손으로 활주로에 멈춰서면서인데요. 30편 가까운 항공기가 지연 또는 결항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 항공사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도 중 기체 이상이 발견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기장이 급제동을 하자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여파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급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타이어 쪽이 문제가 생기면서 활주로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사고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170명은 기내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고 이후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29편도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려던 항공편들도 출발 공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0시에 회항한 거예요.
12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도착하니까 1시, 1시가 된 거죠. 견인을 마치고 활주로 폐쇄가 풀린 건 2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대부분 공항들이 늦은 밤엔 착륙할 수 없다는 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결국 김포행 항공기는 인천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다른 공항으로 가려던 항공기 11편은 결항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승객들은 공항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아침 8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망쳤죠. 완전 망쳤죠. 내 식구 다 하나 누웠으니까요. 대한항공은 해당 항공기에 엔진 이상 경고등이 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머리를 물에 수차례 밀어넣은 남성 23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다른 이용객의 휴대전화 속 사진들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고 옆에 있는 7살 초등생에게 다가가는 남성. 초등생 남자아이 머리를 손으로 잡아서는 물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초등생 누나가 옆에서 말리지만 머리를 물에 넣는 행동은 반복됩니다. 초등생이 자신의 23개월 난 아이에게 물을 튀긴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3일 만인 어제 경찰이 영상 속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이곳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을 확보해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주인들에게 사건 당일 찍은 사진들을 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CCTV 영상 속에서 가지러 간 것과 똑같은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피해 아동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더해 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 화를 조절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도 냈습니다. 자기 방어적인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은 남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주간 운행하지 않고 주차해놨던 BMW 자동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차는 화재 가능성 때문에 5년 전부터 리콜 대상이었는데 리콜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검은색 BMW 승용차. 지난 2주간 주차돼 있었는데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엔진룸이 타버렸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다른 차로 옮겨붙진 않았습니다. 차량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불꽃이 일기 시작하더니 초반에 불길이 엄청 치솟더라고요. 불이 난 현장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띠가 쳐져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화재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화재 차량은 2010년 출시된 BMW 535i 모델로 휘발유를 연료로 씁니다. 2019년 화재 가능성 때문에 리콜 대상이 됐지만 리콜을 받지는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주는 리콜 연락을 받았을 때 그걸 따라서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18일 인천 송도 상가 지하주차장에서도 휘발유를 쓰는 2010년 BMW 7 시리즈 승용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차종은 미국에서 화재 가능성 때문에 다음 달부터 리콜에 들어가는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BMW 코리아 측은 리콜 대상 차량이라고 해도 리콜 원인과 화재 원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전기차 화재 때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크죠. 지하주차장 천장 높이가 낮아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할 수 없이 소방차 높이를 낮췄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났던 인천 청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앞에 소방차가 멈춰 있습니다. 주차장 천장 높이가 낮아 화재 현장까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이하로서 일반 소방차는 진입이 안 됩니다. 오늘 부산 소방본부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훈련에서
저상 소방차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불이 난 전기차 부근까지 접근한 뒤 소방 용수를 공급해 진화에 나섭니다. 일반 소방차의 높이는 3m지만 저상 소방차는 2.19m로 81cm 낮습니다. 소방차 위 쇠 받침대 등 구조물을 철거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저상 소방차에 소방 호스를 연결한 뒤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하부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열 폭주가 주춤한 틈을 타 지게차 견인차로 전기차를 지상으로 옮깁니다. 이동 중에도 물을 쏘며 냉각 작업이 이뤄집니다. 지상에선 이동식 침수조에 전기차를 넣고 화재 완전 진압에 나섭니다. 신속하게 이제 경연 펌프차가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고 오늘처럼 경계관창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소방본부는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저상 소방차 추가 활용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 여러 상황 훈련을 통해 다양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준입니다. 차 안에 열쇠를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자신의 차로 착각해서 몰고 간 거였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 음주운전의 무면허까지 한꺼번에 발각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길가에 서 있는 흰색 SUV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고 출발합니다. 남성은 그대로 차를 몰고 자신의 집에 도착한 뒤 주차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운전한 차량은 다른 사람 거였습니다. 흰색 SUV 차주는 차에 키를 놔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남성이 차를 몰고 가버린 겁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시간 만에 2km 떨어진 주택가에서 도난된 흰색 SUV를 발견했습니다. 집을 특정해서 피해 혐의자 집을 들어가니까 피해 혐의자는 자고 있었고 그다음에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남성은 자신의 차와 색상이 똑같아 착각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남성의 차량은 흰색으로 인근에 있었지만 SUV가 아닌 세단이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무면허 음주운전과 차량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24K 순금 반지를 샀는데 실제로는 0.5K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순금치곤 너무 가벼웠다는데요. 반품과 환불을 문의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달 전 중국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순금 반지를 구입한 손모 씨.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금 24K라는 상품 소개와 함께 80% 할인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9만 원대라는 가격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알리익스프레스가 품질을 보증한 업체라고 믿었습니다. 순금도 그냥 순금이 아니고요. 9999 24K 순금. 하지만 배송을 받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긴 했지만 순금이라기엔 너무 가벼웠던 겁니다. 정밀 분석을 한 결과 24K에 턱없이 부족한 0.5K, 금 함량이 2%밖에 되지 않는 구리 도금 반지였습니다. 완전 도금 제품이고요. 가짜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손 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반품 요청을 했다 거부당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국 업체여서 조사나 시정 명령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 중개자에 불과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많은 피해자들이 가짜라는 후기를 올리고 있지만 지금도 금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회사 자금을 80억 원 넘게 횡령한 간 큰 회사원이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 붙잡힐 때도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어치 명품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한 남성이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고가 시계를 산 남성은 다른 매장에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삽니다. 매장을 나서는데 갑자기 밖에 있던 남성들이 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쇼핑을 하던 남성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됩니다. 이 남성은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재무팀장 30대 김모 씨. 회사 자금 80억 8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지난 6월 26일 아침에 출근한 김 씨는 오후 3시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다 3시간 만에 백화점에서 붙잡힌 겁니다. 김 씨가 다니던 회사는 곧바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일단 제일 먼저 출국금지 조치랑 계좌 동결을 했고요. 추적을 하는데 위치가 인근 백화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현장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검찰에 넘겨져서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이 횡령한 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 사건이 벌어진 해당 업체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현재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가짜 영상, 이른바 딥페이크 공포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비상이 걸리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내년 3월까지 위장 수사를 벌여 제작자와 유포자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보고 긴급 스쿨벨도 발령합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최근 SNS에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피해를 본 학교 명단이 도는 등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친구 보내주고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딥페이크 되는 것도 같고.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의 70%는 10대입니다. 10대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하잖아요. 새로운 기술 또는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도 이 범죄가 확산되는 데. 대학생은 물론 교사와 군인까지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실내에서 각종 레저 활동을 즐기는 스포츠 체험 시설이 많은데요. 아찔해서 인기라지만 그만큼 안전한 걸까요? 올해 초 사망 사고까지 났었는데요. 김태우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올해 초 실내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한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기구를 탔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실내 레프트 수요가 늘어나는 요즘, 과연 안전 문제는 개선됐을지 다시 가봤습니다. 복합 쇼핑몰 안에 만들어진 스포츠 체험 시설. 한쪽 벽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2월 추락사고 이후 번지점프대가 철거된 겁니다. 공중에서 줄에 매달려 이동하는 짚라인과 공중근에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안전모를 쓰고 구조용 와이어를 몸에 두른 채 8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런데 출발지와 도착지 일부를 제외하곤 안전망도 충격 흡수 매트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업체 측은 짚라인 와이어에 안전장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낙하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거기 이제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설치를 해야 하는가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실내 체험 시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루프코스 일부 구간엔 이렇게 안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간부터는 이렇게 아무런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데요.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업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용객들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안전망이 없어서 문제 생기면 못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왔어요. 인공암벽 클라이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비치된 헬멧이 없습니다. 클라이밍은 헬멧 따로 없는 거예요? 각 기구마다 이용자의 키와 몸무게, 질환 유무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실제 계측을 하는 업체도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 13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과 안전도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내 체험시설은 야외 놀이기구와 달리 유원시설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강형 체험기구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안전 사각지대 속 시민들은 여전히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 간다 김태우입니다. 네, 응급분만을 해줄 병원이 없어서 산모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산모였는데 100km 떨어진 수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서산에 사는 만삭 산모가 진통을 느껴 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왔지만 응급분만을 담당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료진과 구급대가 서산에서 가까운 충청 지역 병원들을 물색했지만 모두 당장은 분만이나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새벽 5시 40분쯤에서야 100km 떨어진 수원 성 빈센트 병원으로 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1시간 넘는 거리였는데 6시 20분쯤 아기가 나오기 시작해 구급차 안에서 분만이 이루어졌습니다. 7시쯤 병원에 도착한 산모와 아기는 후속 처치를 받고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분만이 그렇게 임박한 산모가 그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올라온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요즘 응급 혹은 중환 환자를 이제 받는 게 많이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15일에도 충북 음성에 있던 산모가 병원을 찾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분만실 부족과 응급실 과부하가 맞물려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응급실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안과, 서울 아산병원은 정형외과 응급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고 서울 성모병원은 혈액내과 진료가, 세브란스 병원은 외상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후보 확정이 끝난 미국 대선은 이제 본격적인 유세전에 접어듭니다. 첫 TV 토론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첫 TV 토론. ABC 방송 주최로 펜실베니아에서 열릴 예정인데 토론 규칙에 대해 양측이 충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은 토론 내내 마이크를 켜두자고 요청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측은 상대 발언 때는 마이크를 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는 90분 내내 대통령처럼 보이기가 어려워 음소거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도 마이크가 꺼지면서 즉흥적 발언들이 감춰져 트럼프에게 도움이 됐단 겁니다. 트럼프는 주최 방송사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 불참을 시사했습니다. But when I looked at the hostility of that, I said, why am I doing it? Let's do it with another network. 한편 트럼프는 경합주를 찾아 또 한 번 방위비 분담 문제를 꺼냈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3%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2%대의 지출은 세기의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부대표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방위비를 늘려야 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The idea being if you cut defense spending, you might end up in a much worse position where you have a more aggressive China to overall increase defense spending so that we are strong and we're not inviting an attack. 반면 해리스는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는다며 바이든표 동맹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이 이틀 연속 이어지면서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에너지 기반 시설이 집중 타격했는데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더니 굉음을 내며 내리꽂힙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수력발전소의 일부가 파괴되고 일부 다리는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어제부터 이틀간 우크라이나 전역에 200발이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24개 주 가운데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15개 주를 공습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서 전기가 나가는 등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정전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공습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습이 전쟁 발발 이후 손에 꼽힐 정도의 대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제 자국민 7명이, 오늘은 4명이 러시아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젤렌스키는 서구 진영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Знов і знов повертає усіх нас до завдання далекобійності, до необхідності дати нашим силам оборони достатньо далекобійної зброї, яка може знищувати терористів саме там, звідки вони завдають ударів. 우크라이나는 자체 생산 무기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주 젤렌스키가 직접 공개한 자체 개발 드론 8량이차를 투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급작스러운 폭우로 강이 범람했습니다. 등산객 1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가파른 절벽을 타고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동굴 안에 몸을 숨긴 등산객을 주변으론 사방이 폭포로 변했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 돌벽도 무너져 내립니다. There was total carnage. There was just like water all around us at that point because we were in the valley. I don't know, 2 minutes from where we were either forward or back. I don't know if you'd been that lucky. 깊은 계곡 아래로 인명구조용 그물이 내려가고 등산객들이 끌어올려집니다. 현지 시각 지난 22일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계곡물이 범람했습니다. 등산객 100명 이상이 고립됐다 며칠에 걸쳐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Water started washing their tents away while they were inside of them. Some of them had to grab onto trees. There was a lot of people who spent the night in caves. 당시 1시간 반 사이 3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쏟아져 내렸는데 범람한 강물에 등산객 1명이 떠내려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던 이 등산객은 강물에 휩쓸린 지 사흘 만에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무나 수풀이 적고 건조한 그랜드 캐니언에선 적은 비로도 홍수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우기 때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우리 한수원이 따낸 체코 원전 사업 24조 원 규모죠. 현대차가 미국에 추진하던 전기차 공장은 10조 원 규모입니다. 이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미국 측 반발로 암초를 만났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따낸 20조 원 이상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일자리 15,000개를 뺏길 수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자기들의 기술이 한국형 원전에 남아있단 건데 웨스팅하우스는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핵심 기술은 이미 독자화됐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지만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만큼 제3국 수출 시 미국 에너지부 수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미국의 대표단을 파견해 미 정부, 웨스팅하우스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전기차 공장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업 용수가 지역 생활 용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지역 단체 반발에 환경 평가를 다시 받게 된 겁니다. 현대차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공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예정대로 10월 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조사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살펴볼 수사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열흘 뒤인 다음 달 6일인데요. 이날 사실상 기소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이미 외부위원 선정도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수사심의위에선 위원들이 개최 당일 표결을 거쳐 수심위 차원의 결론을 내왔습니다.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같지만 이원석 총장이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사실상 사건 처리 방향이 이날 결정되는 겁니다.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사실상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자리인 만큼 김 여사 측도 변호인이 참석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수사 결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변수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의 참석 여부입니다. 최 목사는 참석을 바라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이 직권 소집한 수사심의 대상은 김 여사라서 원칙적으로 최 목사는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팀도 불기소 의견이고 김 여사 측도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최 목사 의견을 듣겠다고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에서도 희생자 유가족이 참석해 의견을 낸 전례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국회 운영위 회의에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야당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처럼 뉴라이트냐고 야당이 몰아세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뉴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 대통령 뉴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을지훈련 기간 언급한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야당의 단골 공세 소재인 천공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천공과 혹시 대통령께서 여전히 교류하고 계신가요? 저는 천공이든 만공이든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천공이 일본에 대해서 한 발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틀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조선은 아주 미개하게 살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천공이라는 사람 언사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때는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었는데 2심 때 벌금형으로 낮아졌습니다. 1심 당시 판사의 정치 편향 논란이 있었죠.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에 대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SNS에 올린 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는 정 실장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재판에선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공적 인물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었다며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를 자진해 지우고 최근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찾아가 사과, 반성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1심에서 정 실장에게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판사 신분으로 SNS에 선거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야권 편향적 인물이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감사를 벌여 박 판사에게 엄중주의 경고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야 대표회담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긴 하는 겁니까? 네, 추석 다가오기 전에 두 대표 만나서 회담할지가 관심이죠. 한동훈 대표 오늘 당대표 취임 뒤 처음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언제든 빨리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첫 외부 일정을 거래소로 정했습니다. 청년의 꿈과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발을 잘못 담근 것이다. 지금 발 빼고 싶지 않습니까?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도 오늘 퇴원하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언제든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 금투세 폐지로 계속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이 대표회담은 하긴 하는 거예요? 사실 이틀 전인 25일로 회담 합의했다가요. 이 대표가 코로나 걸리면서 미뤄졌었죠. 어제 양측 비서실장끼리 만나기는 했는데 날짜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대표 측이 소극적입니다. 한 대표 측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금투세 외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이런 회담 해야 하는지 싶다고 하더라고요. 최상병 특검법이나 25만 원 지원법은 용산에 막혀서 전권이 없는 것 같다고요. 용산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내심 회동이 한 대표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계심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제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어때요? 회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양측 실무진들 생중계는 하지 않는 대신에 추석 전에 하자는 데는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한 번 만나기 참 힘들죠. 자, 힘드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볼게요. 왼쪽은 민주당 인사들이고 오른쪽은 조국 대표인데 호남 혈투가 시작됐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이요. 오는 10월 예정된 전남 곡성과 영광 이 군수 재보궐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죠. 민주당 여러 인사들이 오늘 일제히 반격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호남의 맹주라고요.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일당 독점 상태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명실상부 호남 대표 정당이 될 것이라며 영광과 곡성이 그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국 대표의 제자 김남국 전 의원은 전남에서 싸우라고 표를 줬겠냐며 민주당과 각 세우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을 저격했고요. 이제 대놓고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에게 후보 내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군요. 조국 혁신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호남에서 경쟁보다는 단결이 중요하다. 이런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직접 호남 지역에서 만나본 민심은 그러하지 않다. 네, 신장식 의원 곡성에 월세집도 2달간 계약했다고요. 조국 대표도 호남으로 내려간다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뒤질세라 민주당도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이 곡성과 영광으로 내려가서 5일장 둘러보며 민심 단속에 나섰고요. 그러자 조국 혁신당은 내일 모레부터 이틀간 전남 영광에서 워크숍을 엽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주에 또다시 전남 내려간다고요. 다음 달에는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전남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호남 출신 최고위원도 물색 중이죠. 조국 혁신당의 바람대로 호남에서 고인물을 흐르는 물로 요동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바람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가 오늘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자영업자와 시민들 반응은 어떤지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9월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3만 원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당시 식당들은 식사비 상한에 맞춘 김영란법 메뉴를 앞다투어 만들었습니다. 좋은 메뉴를 손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저희가 29,900원짜리 메뉴를 저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8년 만에 첫 인상입니다. 3만 원 한도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기준이어서 최근 물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자영업자는 숨통이 트일 거라며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3만 원 했는데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자기 부담금이 적어서 조금 손님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물가에 맞춰 조정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물가 대비해서 그것도 올라가야지. 그래야 뭐 세상이 돌아가지. 식대가 너무 비싸니까 공무원들 3만 원보다는 그래도 5만 원까지는 해줘야. 식사비 외에 선물 가액은 5만 원으로 기존과 같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한도는 평상시 15만 원에서 명절 기간에만 30만 원으로 2배 오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돼지 무게를 자동 측정하는가 하면은 로봇 허수아비가 새를 몰아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돼지들이 통로를 지나가자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농장 밖 사무실 TV 화면에 돼지를 인식하는 점과 숫자들이 표시됩니다. 농장주의 스마트폰에도 지나간 돼지들의 마리수와 무게가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 농장에서는 7,500마리의 돼지들을 10명이 채 안 되는 직원들이 키우고 있는데요. 무인 첨단 기술을 도입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농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저울을 가지고 2인 1조가 돼서 계속 저희가 그 돼지를 달아서 개체별로 달아서 체중 체크를 하고 그거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렸다면 이거 출하하는데 30분 내외로 끝나더라고요. 농업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에그테크에서도 인공지능 바람이 거센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허수아비도 등장했습니다. 초록 물결 논 한쪽에 세워져 있는 기기. 논 주변 새를 감지해 새들이 기피하는 음파나 레이저로 주변 새들을 쫓습니다. 반경 100m의 모든 새는 퇴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새가 학습하지 못하게 레이저하고 음파와 LED 플래시를 혼합해서 보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더한 농약 드론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2분이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교체됩니다. 농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은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때늦은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해안은 폭염특보가 시됐습니다. 동풍이 불며 비가 내리고 30도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특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9월 초까지 최고 33도 안팎이 되겠고 최저 기온은 내일과 모레 반짝 25도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주말에 다시 열대야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 동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많게는 80mm 이상 예상되고요.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소산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강풍이 휘몰아칠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4도에서 출발해 낮에 서울과 대구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평범한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시킨 딥페이크. 이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는 겁니다. 이 경찰에 붙잡히면 장난이었다고 한다는데요. 철저한 교육과 강력한 단속,
어른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영혼 파괴하는 딥페이크 뉴스에 마칩니다.